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고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0여 명이 나온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 이미 2주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인 입소자가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감기약만 주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도 받는데 이 요양원의 원장은 전 김제시 의회 의장의 부인이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 3단계 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생필품을 파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 영업을 한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아 술 팔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탈세 등 19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금으로 18억짜리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아예 30억 원을 통 크게 빌려준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의 요시다 회장이 또 혐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쟁사 산토리가 한국계 일본인을 모델로 쓴 걸 두고 제일 한국인을 멸시하는 표현을 섞어 존토리라고 한 겁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800명을 넘어 3단계 격상 기준도 충족을 했죠. 3단계까지 가면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 코로나19 발생 후 가장 많은 1,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누적 확진자는 5,828명으로 하루 평균 832.6명을 기록했습니다. 3단계 격상 기준인 800명에서 1,000명 기준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도 3단계 카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확진자도 하루 평균 271.6명에 달해 중증 환자 병상 확보가 시급하지만 현재 수도권에 남은 병상은 고작 3개뿐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확진자가 줄지 않고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감염 공포와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가 겹쳤습니다. 밥 같은 거 먹을 때도 약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고 식당에서 감염이 되면은 정말 그냥 다 자가격리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무섭고. 제가 우유를 돌리고 그 대리 기자를 하던 대리운전을 하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월세 낼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하루에 진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팔아야지 어쨌든 간에 가정도 꾸리고. 정세균 총리는 아직은 3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격상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 대책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지원이 빠른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이 나오면 조만간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3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 점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미용실도 영업을 중단해야 하죠. 3단계 전에 미용실을 다녀오고 식료품도 사놓고 시민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 손님 없이 예약 손님 1명씩만 입장할 수 있는 서울 시내 한 미용실입니다. 며칠 사이 예약이 많이 늘었습니다. 3단계로 격상이 돼서 미용실이 문을 닫게 되면 머리를 못하는 일들이 생겨서 그걸 미리 대비하신다고 먼저 오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고요. 네. 마트도 예외가 아닌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우려하는 시민들은 생필품을 구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북적거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라면이나 즉석밥 그리고 통조림류의 판매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은 마트가 문을 닫을까 걱정입니다. 많이 걱정되죠. 지금 불안하죠. 또 김치 잔뜩 해놓고 쌀 사다 놓고 조기 같은 거 그런 건 좀 많이 사다 놨어요. 온라인 식품 쇼핑몰은 일찌감치 지난 주말부터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12월 5일, 6일 주말보다 12월 12일, 13일 주말에 매출이 16%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랜 보존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온라인 식품 쇼핑몰에서 일부 품목은 속속 품절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사재기로 번져나갈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대학교에서 베트남 유학생 2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한 숙소에서 단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에 취약합니다. 이번에도 다 같이 음식을 해 먹었다고 하거든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보령의 한 대학교입니다. 기숙사 건물 입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기숙사 2층에서 생활하던 베트남 유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0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면서 학교 측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생활관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평소 유학생들이 기숙사 지하에 있는 취사 공간에서 간단한 음식을 해먹다가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라면도 먹고 지네 나라 음식 같은 거 뭐 하고 그러죠. 국내에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들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단체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출이 자유롭지만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방역 당국에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에서는 지금 자체 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지금 현장을 방문해서 뭐 지도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외국인 시설에 대한 세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북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는 확진자가 7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첫 확진자가 나오기 2주 전부터 이미 발열 증세를 보인 입소자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부 입소자는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호소했지만 요양원은 이를 묵살했고 감기약을 줬다고 합니다. 숨진 입소자에게서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죠. 강세홍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제 요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월요일 오후입니다. 그런데 이달 초부터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인 입소자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다 열이 뜨는 거예요. 상태들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참다 못한 한 입소자는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원장이 묵살했다고 했습니다. 그분 병원 안 모시고 갔어요. 어르신들이 상태가 안 좋으면 일단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증세가 심한 입소자에겐 감기약을 다량 복용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뭐도 안 떨어지니까 나 병원을 좀 가야 되겠다고 남자 어르신이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 박스를 갖다 줬어요. 확진자가 속출한 김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한 명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건 지난 월요일 새벽. 하지만 요양원은 하루가 지난 뒤에야 알렸습니다. 갈등 자료를 만들 때 공무원들은 이제 숫자 틀리면 막 혼나니까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사망자는 뒤늦게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측의 부적절한 대처 때문에 지금 김제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김제 가나안 요양원은 의료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다시 말해 병원이 아닌 어르신들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처방전 없이 링거를 맞추고 약을 줬다? 그럼 불법 의료 행위가 있었다는 게 되겠죠? 계속해서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확진자가 속출하기 전부터 이미 이상 증세 입소자가 있었다는 김제 가나안 요양원. 충분히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었지만 방역 당국의 신고는커녕 오히려 수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기라고 생각하고 해열제 드리고 뭐 항생제 맞추고 뭐 링거 맞추고 막. 가져온 약은 모두 처방전이 없었고 의료진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직접 주사를 놓았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지시를 하니까 하는 거죠. 그 간호조무사 자체도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잖아요. 해당 시설은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달에 2차례 축탁의사가 방문해 진찰이나 약 처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의사를 한 번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처방전 본 적 없어요. 저희 10년 근무한 사람, 의사 본 사람 한 번도 없어요. 해당 요양원은 김제시 의회 의장을 지낸 온모 씨 부인이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장 역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의원할 때도 나는 그 요양원을 잘 안 가요. 감기 증세를 알았겠죠, 원장은. 김제 씨는 뒤늦게 해당 요양원에 대해 불법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K방역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걸까요? 우리보다 훨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겨졌던 일본이 지금은 우리보다 낫다는 말도 있는데 맞는 말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강영호 기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강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3단계 격상 얘기는 벌써 이미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네, 전국에서 800에서 1000명 이상의 국내 발생이 나타나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의 증가가 나타나면 3단계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등 7가지의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해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교수님, 정부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3단계로 올려야 할 때 혹은 지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늦었다고 봅니다. 1.5단계, 2단계, 2.5단계 격상이 다 엇박자가 나면서 조금씩 늦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번 3단계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려면 이미 지난주에 그런 조짐이 충분히 보였었고 800명이 넘어갈 것은 분명히 보였고 오늘 벌써 8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지표들도 전부 나쁘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주말에 올렸다면은 선제적이 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올려야 이 3단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방역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제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예, 강 기자, 정세균 총리가 지금 최우선 과제는 병상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병상이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까? 네, 수도권 여유 중증 병상을 보면요. 서울은 1개, 경기도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인천은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 중에서 증상이 개선된 이른바 준증증 환자에 대해서는 병상을 옮겨 중환자 병상의 회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예, 결국 정세균 총리 말에 의하면 병상이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백 교수님, 일부에서는 그런데 병상은 부족하지 않다. 일부 병원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병원에 데려오기 싫어서 일부러 병상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데려오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죠. 감염병 환자들을 지금 일반 환자들이 있는 병상 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 의료기관과 방역당국의 협의에 의해서 병상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 민간 전담병원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긴급한 수술이라든지 환자 수, 중환자 수를 전체적으로 줄여야만 가용 병상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빈 병상을 만든다 하면 그만큼의 보조를 해줘야만이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 병상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용 문제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상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없지만 사실은 그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병상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환자들을 위한 병상은 부족한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강 기자, 그제부터 서울역 등 수도권 곳곳에서 지금 선별 임시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네, 어제 저녁 6시까지 수도권 내에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이뤄진 총 13,629건의 익명 검사에서 이 중 19건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이 17명, 경기도가 2명인데요. 나름 임시 선별 검사소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택배나 콜센터 등 밀집 환경에 노출되는 고위험 집단과
요양시설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교수님, 최근에 그 슬로바키아에서 전 국민 검사를 해서 감염률,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률이겠죠, 82%나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전수조사를 하면은 좀 많이 확진자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근데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 슬로바키아는 545만 명이고 우리는 5,200만 명이 넘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000만 명 단위의 시 단위라면은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5천만 명을 한꺼번에 한다고 그래도 뭐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면 그 시차에 의해서 결국은 감염 통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처럼 취약 지역 같은 데에는 전수검사를 함으로 해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봅니다. 수도권과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딱 정해서 한 지역을 정해서 전수검사를 하면 효과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 강 기자.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보다 확진자 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굉장히 안 좋다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 질병통제센터의 조사를 보면요. 네. 오늘 0시 기준 인구 100만 명당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21.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당 19.16명으로 우리보다 적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더 이상 K-방역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데이터로 보면 그렇지만요. 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숨은 감염자, 숨은 확진자, 숨은 환자, 사망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처음부터 진단검사를 너무 잘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방역이라는 것은 세계의 유례가 없이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또 접촉자를 조기 격리하고 진단하고 또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치료를 함으로 해서 사망률이 1.35%에 불과하거든요. 예. 지금 한계에 와 있긴 합니다. 역학조사도 어렵고 의료체제도 좀 핍박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처럼 하는 방역이라는 것이 실제 방역에 통제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K방역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데도 인구 대비 검사 건수가 훨씬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보다 지금 훨씬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에 3,000명 이 정도니까. 영국은 NHS라는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진단을 받으러 가려고 해도 오래 걸리고 또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해도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치료 받으러 가면 나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국은 전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위급하고요. 이런 우리 같은 방역 통제가 듣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봉쇄를 해도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강 기자, 그 화이자 백신에서 모더나 백신도 곧 승인이 날 것 같다고요? 네, 미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열고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을 권고하면 FDA가 모레 최종 승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 승인인데요. 우리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 얀센과도 계약을 현재 진행 중인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방역 당국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신이 도입돼도 나 당장 맞지 않겠습니다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꽤 있어요. 네, 관련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질문한 결과 55.8%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성급히 접종이 추진되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백신이 언제 접종돼야 하느냐는 조사에서는 53.1%가 해외 경험 등을 지켜보다가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백신은 언제 맞는 게 나을까요? 진짜로 우리 정부 방침대로 다른 나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맞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치라도 좀 빨리 맞는 게 나을까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걸립니다. 지금 임상 3상이 끝나면서 단기간의 부작용은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접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부작용이 나올 거 아니냐는 문제거든요. 네네. 지금 며칠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영국, 미국, 캐나다 같은 데서 시작하고 일반 접종까지 가는데 한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1월 달 정도에 그 결과들을 보면서 2, 3월에 접종을 시작하고 4, 5월 정도에 끝날 수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이긴 한데 이 과정대로 과연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시나리오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우리는 그때까지는 안전하게 코로나를 피해서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강영호 기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법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데다가 수사까지 방해했다고 했는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죠. 지었다는 죄에 비해 너무 경진 게 아니냐. 징계의 명분은 거창했지만 제대로 입증을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장장 17시간의 토론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의견이 나눠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이제 합의가 어떤 됐습니다. 의견이라고? 국민들께서 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징계 사유는 되지만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불문으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또 논란이 일었던 감찰 기록 열람 등사와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그리고 경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이뤄진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재차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의 결정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MB 뉴스 송규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직접 들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까 잠시 전해드린 대로 징계안 제청을 바로 제거했죠.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학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 징계 제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오늘 오후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했습니다. 추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민감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만호 소통석의 생중계 브리핑을 보신 대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보고받고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가 이후에는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보고 이후에는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곧바로 수용했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청와대가 곧바로 이렇게 수용을 한 것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논란을 빨리 수습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물러나 있는 동안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등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청와대에서는 엿보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 총장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 그 대상이 문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검찰총장과의 대립구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번 징계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곧바로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하겠다며 지금 벼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시간 넘게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온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와 과정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가 정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기일을 두고 양측이 맞섰지만 결국 윤 총장 측은 최후 변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윤 총장 측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로 중징계가 집행되는 즉시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지난번 직무 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 쓴 표현이라고 합니다.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대신 이런 진술서를 제출한 건데 이 밖에도 윤 총장에 대해 여러 불리한 주장을 펼쳤죠. 징계위는 판사 사찰이 아니다고 주장한 이정화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재철 국장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 국장의 진술서가 징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면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었을 텐데 황당한 주장을 펼친 진술서만 떡하니 내놓고 갔다. 이런 위증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심 국장뿐 아니라 또 다른 친정권 검찰 간부들도 윤 총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징계위는 오늘 새벽까지 무려 17시간 동안 진행돼 새벽 4시가 넘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 막전막후 상황을 서영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번째 징계위를 앞두고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반 시작과 함께 윤 총장 측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 위원장과 신성식 부장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저녁 7시 반까지 증인에서 철회된 심재철 국장을 뺀 나머지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신문 종료 후 1시간 뒤 최후 의견 진술을 하고 회의를 마치자는 징계위의 통보에 윤 총장 측이 추가 기일을 요청하며 반발했지만 거부당했고 윤 총장 측은 증인 신문만 완료한 채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저녁 9시부터 본격적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참모인 신성식 부장이 윤 총장의 혐의 인정에 반대해 징계 투표에서 뒷골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내부 논의 과정이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새벽 4시가 돼서야 신성식 부장을 뺀 나머지 위원 3명이 투표에 참가해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처럼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참 통 큰 행보죠.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 기자, 조금 전 퇴근했겠죠, 윤 총장. 근데 오늘 출근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특별 지시를 내렸다면서요? 네, 오늘 새벽 4시에 징계 결과가 나왔죠. 윤 총장은 오전 9시쯤 정상 출근했다가 6시가 조금 넘어 퇴근했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윤 총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대기도 해봤는데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해서 직접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윤 총장이 문 대통령 제가 아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을 하고 통상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특별 지시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는데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서민 생계를 위해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고 각급 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역과 신속 대응에 집중하라는 내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직 검찰총장들의 성명서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가 나오면서 검찰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검찰 내부망에선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그렇게 공정을 말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며 수많은 검사들이 장관의 징계 청구가 위법하다고 선언했는데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수원지검 김경목 검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번 징계 절차와 사유로 총장을 징계하는 건 취임 시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의 성명서도 있었습니다. 32대 김가경 전 총장부터 42대 문무일 전 총장까지 9명은 이번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게 사법 절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난 1988년부터 법으로 보장돼 왔던 총장 임기가 이번 조치로 강제로 중단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건 지난달 24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정직 결론.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3주 동안 두 사람의 갈등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선 검사들은 물론 감찰위원회의 회의, 행정법원의 판결 등 정말 숨가쁜 일들이 줄지어 이어졌죠. 지난 20여일을 김종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시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튿날 추 장관 측은 판사 문건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고,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지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현직 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과도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 측 사람으로 꼽혔고 일시적으로 검찰 조직 1인자에 올랐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직언을 했습니다. 12월 1일 행정법원이 추 장관 지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 안건이 부결되면서 윤 총장의 명분은 더 쌓였습니다. 그리고 기일을 2번이나 연기한 징계위는 절차의 위법성 논란 속에 2차례 회의를 거치는 진통을 겪으며 결국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정직 2개월, 그럼 윤 총장은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사회부 이혁군 기자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징계가 나오기까지, 징계 결론이겠죠. 정치권에서는 정직 3개월, 6개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정직 2개월이에요.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네, 먼저 징계 종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해임, 면직, 정직은 중징계로 꼽힙니다. 중징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정직을 택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고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이런 우려가 큰 상황이었죠. 또 소송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이 바로 대검찰청에 복귀했는데 이때 법원 결정의 핵심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개월부터 6개월까지 택할 수 있는 정직 기간을 2개월로 정하면서 법원이 정직 2개월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하길 기대한 것이란 풀이가 나옵니다. 또 소송 과정에 법무부는 윤 총장이 2개월 뒤 복귀할 수 있어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징계 결론을 윤 총장에게 송달을 하고 나서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할 것이다 했었는데 오늘 바로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일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전 수사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와대나 여권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대전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원전 사건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복귀하자마자 직접 챙겼던 만큼 가장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전 수사 실무 책임자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내년 초 추 장관이 진행하는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경질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오늘 지금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윤 총장이 없는 기간 여당이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검찰에 요청하면 검찰은 모든 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원전 사건 등을 공수처가 가져가고 추 장관이 수사에 의뢰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직접 나설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이 받는 불이익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월급이 안 나오죠? 네, 검사징계법부터 볼 건데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직 기간에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월급은 한 달에 843만 원 가량인데요. 지난 11월 직무 배제 기간과는 명확히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25% 깎이고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는 해임,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면직에 비해선 불이익이 적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동안 수사 지휘를 못하면 남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총장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또다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요. 조남관 차장은 지난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했지만 최근 윤 총장 징계 사태에는 추 장관의 쓴소리를 했는데요.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 조 차장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직언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상 정권 눈밖에 난 조 차장을 추 장관이 내년 초 인사 때 교체할 것이다. 내지는 정부가 내년 인사 때 교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추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추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지금 방금 전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검찰 인사에 대해서 추 장관의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면 보고를 한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검사 징계 의결 결과를 꼭 굳이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전자결제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대통령에게 가서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사도 같이 표명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에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공권력에 탈을 쓴 조직폭력배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 물러나라고 할 것이지 구차한 방법을 썼다고도 비난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모레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특검 가능성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만약에 검찰 스스로 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이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냐며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법적 다툼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총장 정직 2개월 동안 월성 1호기와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중단되고 공수처 출범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모레 회의를 재개하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추운 날씨에 종이 상자에 불을 지피던 노숙인의 몸에 그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길이 하반신 전체를 뒤덮은 아찔한 순간 차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뛰어들어 그를 구했습니다. 시무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광주의 한 도로변에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갑자기 남성의 바지 쪽에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놀란 남성이 손으로 꺼보려 하지만 더욱 거세진 불은 하반신 전체를 휘감습니다. 이때 차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남성이 불이 붙은 남성을 목격하고 서둘러 차를 세웁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차에서 내린 남성은 곧바로 차에 있던 담요를 덮어 진화했습니다. 길을 가던 다른 남성도 힘을 보태면서 불길에 휩싸였던 남성은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이 불에 타오르고 있는데 그걸 어느 누가 지나치겠어요. 바로 담요밖에 안 떠올랐어요. 119에 신고를 하고 이제 바로 진압을 시작했죠. 불이 붙은 남성은 노숙인으로 한파에 몸을 녹이려고 종이 상자에 불을 지피다 바지에 엉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남성은 다행히 다리에 가벼운 화상만 입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영업이 금지된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 술을 팔고 그 옆방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손님들이 경찰의 잠복 근무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단골 손님들만 골라서 사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해왔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겉보기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처럼 보이는 서울의 한 노래방. 하지만 어두운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환히 불이 켜진 노래방이 나옵니다. 실제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업주는 거리두기 단속을 피해 이렇게 지하 노래방까지 빌려 단골 손님만 불러들이는 식으로 영업을 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노래방도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 무허가 주점에선 성매매까지 알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개 룸에서 손님들이 그 술을 먹고 또 한 룸에서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현장을 저희가 확인하고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는 단속이 좀 뜸하다는 생각하에 그런 쪽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업주 등 관계자 6명과 남성 손님 1명을 성매매 알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손님 6명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길을 걷던 여성 2명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서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를 두드리며 멈추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후진해 사고를 내고는 사라졌죠. 하지만 트럭 운전자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잡아 떼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옷을 입은 70대 여성이 다른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길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후진을 하던 트럭에 두 여성이 치여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후진하는 차량. 한 여성이 멈추라고 차량 뒤편을 두드리지만 후진을 멈추지 않고 다른 여성을 또 들이받습니다. 급기야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밟고 지나가는데 다른 여성이 다급히 조수석을 두드려보지만 그대로 떠나갑니다. 노환으로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가는 길이었던 피해 여성은 사고로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고 후 바로 검거된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차량엔 동승자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 운전자까지 4명이 타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해요. 뺑소니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뺑소니는 아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 병원에 와서. 경찰은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20, 30대가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면 뭔가 의심이 가죠. 아버지가 내준 저축성 보험을 깨서 아파트를 사고 아버지에게 30억 원을 빌리는 등 갖가지 편법이 동원된 사례가 적발된 것만 190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A씨는 최근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9억 원을 저축성 보험 계약을 해약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낸 시점을 확인하니 2010년과 12년으로 A씨가 미성년자일 때였습니다. 부모가 거액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30대인 B씨는 30억 아파트 매수금 전액을 아버지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고 소매업자 C씨는 사업자 대출 3억 원을 받아 2억 원을 집 사는 데 사용하다 대출금을 회수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송파, 용산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 7,600건의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190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100건 중 2건 이상은 불법이 의심되는 겁니다. 이 중 절반은 편법 증여 등을 통한 탈세였고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건이 대다수였습니다. 필요한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출 규정 위반 의심건은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또 장애인 명의를 빌리거나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 청약하는 등 부동산 범죄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6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아이 둘도 키울 수 있겠다며 칭찬했던 임대주택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방문을 위해서, 하루 방문을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다. 총 4억 원 이상을 들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나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둘러보며 가구와 가전이 대부분 갖춰진 깔끔한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간 배치가 진짜 아름다게 합니다. 10평대 임대주택에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데도 문제가 없겠다는 뉘앙스의 말로 논란이 됐던 그 현장입니다. 제가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그런데 문 대통령 방문 행사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방문한 2가구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여 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방문 행사 비용으로 4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대통령에게 딱 하루 보여드리려고 드릴로 이 주민들 공사 때문에 잠 못 들게 만들고 주민 민원에는 팔짱 꼈다가 VIP가 오셨다고 꽃길을 깔아드렸습니다. 이런 주장에 취재진이 만난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보수를 해주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직 벽지 한쪽이 좀 뜯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직접 연락을 했는데 알겠다고 답변만 하고. 논란이 커지자 LH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지출된 비용은 정산 뒤 대폭 줄어들 예정이며 대통령 방문만을 위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앞으로 본보기 집으로 사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입주 뒤 접수된 하자는 모두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하자가 생기면 발생 즉시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입법을 준비 중인데 경제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조차 버스터미널에서 다치면 지자체장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거라며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조만간 상정됩니다. 공개적으로 이 법 처리에 관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이나 여야 대표가 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보세요. 정의당은 법 제정을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지난 9월까지 사고 재료 사망자 명단에 오른 국민은 660여 명에 이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영책임자 원칙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제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망사고는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점, 위험 방지 의무는 생명이나 신체가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경제단체들은 사고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생색내기용 법 제정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화상으로 진행하는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일본의 화장품 회사 DHC의 요시다 회장이 혐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한국계 일본인을 모델로 쓴 걸 두고 제일 한국인을 멸시하는 표현을 쓴 건데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죠. 이기종 기자입니다. 일본의 대형 화장품 회사 DHC의 요시다 요시이키 회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경쟁사인 산토리의 광고 모델이 대부분 제일 한국인이나 조선인이라서 인터넷에서 존토리라고 야유당하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존토리는 제일 한국인이나 조선인을 멸시하는 표현인 존에 산토리의 토리를 합성한 말입니다. 여기에 자사는 광고 모델은 물론 모든 것이 순수한 일본 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사 CEO가 제일 한국인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자 SNS에는 DHC의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항의성 글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DHC의 자회사 DHC 텔레비전에 출연한 극우 인사가 평화의 소녀상을 음란물에 빗대는 망언을 하는가 하면 한국의 불매운동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か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いうのが。 요시다 회장은 전쟁 범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일본 내 우익 중의 우익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6년에는 제일 한국인과 조선인이 모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의 백미인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이 한껏 달아올랐는데요. 100억 원을 넘는 초대박은 없지만 오랜 기간을 보장받는 실속형 대박이 대세입니다. 40살 이후까지 계약하는 선수도 있다 보니 노후 보장 FA라는 말도 나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은 내부 FA였던 정수빈과 6년간 최대 56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외야수가 절실한 한화가 연간 보장액이 더 많은 4년 40억 원을 제시했지만 정수빈은 2년을 더 보장해준 두산을 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허경민은 7년간 85억 원이라는 초장기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7년은 역대 FA 계약 중 최장 기간입니다. 대개 FA는 계약 후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 4년 계약이 주였는데 허경민과 정수빈은 30대 후반까지 입지를 보장받은 겁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정말 7년 뒤에 정말 잘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조금 더 채찍질하면서 잘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노장 선수들의 계약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35살인 오재일은 삼성과 4년 계약을 하면서 39살까지 활동 보장을 받았고 두 번째 FA가 된 최영우는 38살에 3년 계약을 더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FA는 이대호, 김재호, 유희관 등 9명.
대부분 30대 중후반이지만 4년 이상 노후 보장을 원합니다. 특히 39살로 최고령인 이대호가 몇 년짜리 계약을 이끌어낼지 최고 관심거리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사흘째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은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추위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내일도 서울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지만 한낮에는 영하 1도 선으로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선까지 올라서며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 영향을 미쳤던 눈구름대는 잦아들었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대기는 건조한데요. 동해안에는 현재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많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영하 1도, 대전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광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체감 추위는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을 가리키면서 아침에는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모레 중부지방에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